철학자 니체가 정신의 암흑 속에서 고독하게 숨을 거둔 1900년 8월 25일, 그가 세상에 남긴 건 낡은 원고 뭉치들과 이미 절판되어가는 몇 권의 책뿐이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10년을 광기 어린 침묵 속에서 보냈던 이 고독한 천재는 자신이 죽고 난 뒤 세상이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연호하게 될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철저하게 개인의 자유와 독립을 외쳤던 그의 사상이 아이러니하게도 인류 최악의 집단 광기였던 나치즘의 정신적 지주로 둔갑하게 되는 비극이 바로 그날부터 시작되었으니까요. 우리가 흔히 니체 하면 떠올리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해야 한다거나 전쟁을 찬양하는 파시스트적 이미지는 사실 니체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조작된 거짓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역사적 사기극의 중심에는 니체의 유일한 혈육이자 여동생이었던 엘리자베트 표르스터 니체가 있었습니다. 엘리자베트는 오빠가 쓰러진 뒤 그의 모든 저작권과 유고를 독점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오빠와는 완전히 다른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지독한 민족주의자였고 유대인을 혐오하는 인종차별주의자였으며, 무엇보다 권력의 흐름을 읽는데 아주 능수능란한 정치적인 인물이었거든요. 사실 니체는 살아생전 여동생의 이런 천박한 가치관을 누구보다 혐오해서 그녀가 반유대인주의자인 베르나르트 표르스터와 결혼할 때 저런 한심한 인간과는 절대로 엮이기 싫다며 절연을 선언했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니체는 편지에 나는 모든 반유대인주의자를 총살하고 싶다고 쓸 만큼 인종주의와 국수주의를 구역질나는 것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니체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더 이상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되자 엘리자베트는 기다렸다는 듯이 오빠의 명성을 이용해 자신의 뒤틀린 야망을 실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저지른 가장 끔찍한 일은 니체가 완성하지 못한 채 남겨둔 방대한 메모들을 모아 힘의 의지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한 것이었습니다. 이 책은 니체가 생전에 구상만 하다가 포기했던 계획이었는데, 엘리자베트는 오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문장들을 마음대로 자르고 붙여서 마치 니체가 독일 민족의 우월성을 주장한 것처럼 꾸며냈습니다. 맥락을 거세당한 니체의 문장들은 엘리자베트의 손을 거치며 강한 군대와 지배계급을 정당화하는 아주 위험한 선전도구로 변질되어 버린 거죠. 더 충격적인 건 그녀가 니체가 쓴 편지의 날짜를 조작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문구를 직접 수정하는 등 노골적인 위조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자베트는 이렇게 왜곡된 니체의 이미지를 당시 독일에서 세력을 키우던 나치당에게 아주 매력적인 선물로 바쳤습니다. 그녀는 바이마르에 니체 아카이브를 설립하고 그곳을 마치 성지처럼 꾸며서 나치 고위 관부들과 히틀러를 불러들였습니다. 1934년 코수염을 기른 독재자 히틀러가 니체 아카이브를 방문해 니체의 흉상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그 유명한 사진이 찍힌 것도 바로 이때의 일입니다. 히틀러는 니체의 철학이 뭔지도 제대로 몰랐지만 엘리자베트가 가공해낸 강인한 지배자라는 이미지가 자신의 독재를 정당화하는 데 안성맞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엘리자베트는 히틀러에게 오빠가 살아생전 애지중지했던 지팡이를 선물로 바쳤고, 히틀러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니체는 나치 국가의 수호성인이다 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철저하게 고립되어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울부짖었던 철학자의 고귀한 고독이 수만 명의 군중이 하일 히틀러를 외치는 광장의 소음 속으로 강제로 끌려 나오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나치는 니체의 초인, 위버맨슈 개념을 아리아 인종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유전학적 개념으로 왜곡했고, 힘의 의지를 전쟁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군사적 구호로 사용했습니다. 당시 독일의 젊은 군인들의 배낭 속에는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성경과 함께 들어있었다는 사실은 정말이지 뼈아픈 역사의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니체 본인이 그 광경을 봤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정신을 잃었을 만큼 그의 사상은 철저하게 오염되고 유린당했습니다. 엘리자베트가 만들어낸 이 나치 니체라는 견고한 프레임은 그녀가 죽은 뒤에도 수십 년 동안 니체의 진짜 얼굴을 가려버리는 거대한 장벽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사람들은 니체를 유대인 학살의 사상적 배경을 제공한 파렴치한 철학자로 기억하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니체라는 이름은 철학계에서 한동안 금기시되었고, 그의 진심은 수만 장의 유고 속에 갇힌 채 차가운 외면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무리 깊이 파묻어도 결국 다시 싹을 틔우기 마련이라는 말처럼 니체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 한 세대 뒤의 학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엘리자베트가 손댄 원고들을 하나하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검토하며 그녀가 어디를 잘랐고 어디에 가짜 문장을 끼워 넣었는지 그 범죄의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추적 과정에서 발견된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던 니체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을 한 지독하리만큼 정직하고 한없이 인간적인 한 남자의 고뇌였습니다. 학자들이 먼지 쌓인 원고 더미 속에서 엘리자베트의 덫을 긁어내고 찾아낸 니체의 진짜 목소리는 놀랍게도 증오가 아니라 삶에 대한 무한한 긍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가 위버맨시라고 부르는 그 위버맨시라는 단어가 나치의 손을 거치며 얼마나 처참하게 만도질당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니체가 말한 초인은 남을 짓밟고 일어서는 정복자가 아니라 어제의 나를 끊임없이 넘어서는 자기 극복의 아이콘이었거든요. 인간은 짐승과 초인 사이에 놓인 하나의 밧줄이다 라고 했던 그의 말은 우리 안에 잠재된 나약함이나 비겁함과 타협하지 말고 더 높은 정신적 가치를 향해 나아가라는 지독하리만큼 고독한 수행의 권유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트와 나치 선동가들은 이 초인이라는 단어에서 정신을 쏙 빼버리고 그 자리에 혈통과 근육을 채워 넣었습니다. 그들은 니체의 비유를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아리아인이 곧 초인이다 라는 인종차별의 근거로 둔갑시켜버린 거죠. 이런 왜곡은 니체 철학의 핵심인 힘의 의지에서도 똑같이 반복되었습니다. 니체에게 힘이란 타인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권력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하고 고통마저 창조의 에너지로 바꾸는 내면의 역동성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나치는 이걸 군사력과 영토 확장이라는 아주 저급한 욕망으로 치환했습니다. 타자의 생명을 빼앗는 폭력을 힘의 의지를 실현하는 숭고한 행위인 양 포장하면서 전쟁의 광기에 철학적 면죄부를 준 겁니다. 자신의 삶을 예술작품처럼 가꾸라던 한 철학자의 간절한 외침이 누군가를 죽이고 파괴하는 총칼의 명분으로 쓰였다는 이 잔혹한 현실이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니체 철학의 정점이라 불리는 아모르 파티, 즉 운명에조차 비극의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네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 해도 너는 그 삶을 사랑할 수 있느냐는 니체의 질문은 현실의 비참함에 굴복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온 힘을 다해 살아가라는 치열한 독려였죠. 그런데 전쟁터로 끌려가는 어린 병사들에게 이 문장은 아주 다르게 읽혔습니다. 죽음도 운명이니 받아들여라. 국가를 위해 죽는 것 또한 너의 아모르 파티다 라는 식으로 체념과 맹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독약이 된 겁니다. 군인들의 배낭 속에 꽂혀있던 차라투스트라는 그들에게 생의 용기를 주는 성경이 아니라 죽음으로 떠미는 일종의 부적이었던 셈입니다. 이런 조직적인 왜곡의 결과로 전쟁이 끝난 후 니체라는 이름 앞에는 나치의 철학자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졌습니다. 아우슈비츠의 비극을 목격한 전 세계인들에게 니체는 곧 히틀러의 사상적 아버지였고 그의 책은 불태워져야 마땅한 저주받은 유산이었습니다. 실제로 전후 독일에서는 니체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파시즘의 잔재를 옹호하는 것처럼 비춰질 만큼 분위기가 서멈했거든요. 평생을 바쳐 개인의 해방을 노래했던 철학자가 인류 역사상 가장 지독한 집단주의의 상징이 되어버린 이 아이러니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니체는 기피 대상 1호였고 그가 남긴 고귀한 통찰들은 나치라는 오물에 뒤덮여 한동안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누구보다 인간의 자유를 사랑했던 사람이 인류를 노예로 만들려던 자들의 앞잡이로 기억되는 것만큼 잔인한 형벌이 또 있을까요? 그렇게 니체는 죽어서 2번 죽임을 당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트가 덧칠한 그 두꺼운 거짓의 막을 뚫고 니체의 진짜 얼굴을 찾으려는 움직임은 생각보다 아주 끈질기게 이어졌습니다.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콜리와 몬티나리 같은 이탈리아 학자들은 조작되지 않은 니체의 원본 유고를 전수조사하겠다는 거대한 프로젝트에 착수합니다. 그들은 독일 바이마르의 기록보관소에 박제되어 있던 니체의 친필 원고 수만 장을 한 장 한 장 대조하며 엘리자베스의 범죄를 폭로하기 시작했죠. 여기서 밝혀진 사실들은 실로 경악스러웠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오빠의 문장을 단순히 편집한 수준을 넘어 니체가 명확히 반대했던 논리들을 교묘하게 짜깁게 해서 완전히 반대의 결론을 내도록 조작해 놓았거든요. 특히 니체가 반유대주의를 비판했던 수많은 구절들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자신의 민족주의적 견해를 끼워 넣은 정황이 현미경 아래서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이 작업이 진행되면서 철학계는 커다란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괴물 같은 니체가 사실은 실존하지 않는 가공의 인물이었다는 사실이 증거로 증명되기 시작한 겁니다. 먼지와 곰팡이가 가득한 원고 더미 속에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햇빛을 보게 된 니체의 진짜 목소리는 놀랍게도 현대인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따뜻하고도 날카로운 치유의 언어였습니다. 나치가 선전했던 지배와 굴림의 논리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자기만의 춤을 추라는 생의 찬야였던 거죠. 이 발견은 단순히 한 철학자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수준을 넘어 20세기 지성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나치의 주홍 글씨가 지워진 자리에 비로소 현대 철학의 아버지라는 니체의 진짜 이름이 다시 새겨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깊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왜 하필 니체였을까요? 왜 그 수많은 철학자들 중에서 나치는 니체의 언어를 그토록 탐냈을까요? 그건 아마도 니체의 언어가 가진 그 압도적인 힘 때문이었을 거예요. 독재자들에게 대중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상징만큼 탐나는 도구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거짓으로 쌓아올린 성은 결국 진실에 비탑해서 무너지기 마련이죠. 니체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역설적이라도 나치를 피해 미국으로 망명했던 유대인 학자 월터 카우프만이었습니다. 카우프만은 나치의 철학자라는 낙인이 찍힌 니체의 저서들을 한 글자 한 글자 다시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니체가 직접 쓴 수많은 편지와 일기들을 뒤져가며 세상이 알고 있는 니체가 얼마나 가짜인지 조목조목 반박해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상이 목격한 진실은 정말이지 뒤통수를 3개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이었죠. 사실 니체는 당시 독일을 휩쓸던 반유대주의와 국가주의를 그 누구보다 혐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동생 엘리자베스가 골수 반유대주의자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런 부류와는 상종도 하기 싫다며 불같이 화를 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니체는 독일인들의 그 거만한 민족주의를 보면서 나는 독일인이 아니라 폴란드 귀족의 후예다라고 거짓말까지 하고 다닐 정도로 당시 독일의 분위기를 경멸했습니다. 니체에게 국가란 개인의 창조성을 갉아먹는 가장 냉혹한 괴물일 뿐이었거든요. 카우프만이 복원해낸 니체의 진짜 목소리는 집단에 숨지 마라, 너 자신으로 살아라 라는 아주 처절한 개인주의의 외침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바다를 건너 유럽 대륙으로 번져나갔고 특히 프랑스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2차 대전의 참혹한 잔해 속에서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고민하던 사상가들에게 니체는 완전히 새로운 구원의 빛이었거든요. 그 선봉에 섰던 인물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미셸 푸코와 질 들웨지 같은 현대 사상가들입니다. 그들은 니체의 철학에서 지배와 억압의 논리가 아니라 권력에 저항하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재창조하는 역동적인 생명력을 발견해냈습니다. 푸코는 니체의 관점을 빌려와서 우리 사회가 보이지 않는 규율과 감시를 통해 어떻게 개인을 길들여진 가축으로 만드는지 파헤쳤어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도덕이나 상식이 사실은 누군가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교묘한 장치일 수 있다는 걸 니체의 눈으로 들여다본 거죠. 들웨지 역시 니체를 통해 차이와 반복이라는 혁명적인 사유를 전개합니다. 그는 니체의 힘의 의지를 남을 이기려는 욕망이 아니라 자기 안에 수많은 가능성을 꽃피우려는 긍정의 에너지로 재정의했어요. 남들과 똑같아지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오직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색깔을 뿜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니체가 말한 진짜 힘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니체는 나치의 오염된 손길에서 완전히 벗어나 현대 철학의 가장 선구적인 인물로 화려하게 부활하게 됩니다. 집단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고독하게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는 단독자의 철학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학문적인 복원 작업이 단순히 상아탑 안에서만 머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니체의 철학이 가진 그 야생마 같은 야성미는 정형화된 삶의 답답함을 느끼던 대중들의 가슴속으로 아주 깊숙이 파고들기 시작했거든요. 전쟁의 공포가 지나간 자리에 남은 허무주의를 치료할 유일한 백신이 바로 니체의 생애 찬가였던 셈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흔히 쓰는 자존감이나 자기계발의 원형이 사실은 100년 전 니체의 치열한 고뇌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참 놀랍지 않나요? 니체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가치에 끌려다니는 노예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현대 사회의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날카로운 비수와 같습니다. 니체가 그토록 경계했던 군중 심리는 오늘날 SNS라는 가상 공간 속에서 훨씬 더 교묘하고 강력한 모습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으니까요.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진 좋아요에 목을 매고 남들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갉아먹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쩌면 니체가 말한 가축대와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다시 니체를 찾는 이유는 단순히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나를 지켜낼 단단한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는 우리에게 거창한 진리를 찾으려 애쓰기보다 지금 내 발밑에 있는 현실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 현실이 아무리 비루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창조해내는 순간 비로소 삶의 주권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니체가 말한 위버맨시는 저 먼 미래에 나타날 초능력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사회가 강요하는 틀을 깨부수고 자기만의 춤을 추기 시작한 바로 당신을 의미하는 것지도 몰라요. 실제로 니체의 책을 읽다 보면 한 명의 철학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마치 거울 속에 비친 내 민낯을 마주하는 것 같은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나조차 외면하고 싶었던 나의 나약함과 비겁한 변명들을 니체는 가차없이 들춰내거든요. 하지만 그 채찍질의 끝에는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라 라는 뜨거운 격려가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 철학이 가진 거칠지만 따뜻한 반전의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그는 우리가 고통을 피해야 할 불행이 아니라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대장간의 불꽃으로 받아들이길 원했습니다. 나치가 그토록 왜곡하려 했던 그 힘의 본질이 실은 타인을 향한 칼날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성장의 에너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강력한 철학적 도구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설계해 나가야 할까요? 니체가 남긴 이 거대한 질문은 이제 학자들의 논문을 넘어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평범한 우리들의 일상 속으로 더 깊숙이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니체가 던진 이 자기 긍정의 메시지가 왜 하필 오늘년 이토록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21세기는 겉으로 보기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자유로운 세상처럼 보입니다. 손가락 하나로 전 세계의 정보를 얻고 원하는 건 무엇이든 집 앞까지 배달되는 그런 편리한 세상 말이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현대인들이 느끼는 정신적인 공허함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날카롭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켜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화려한 일상을 보며 끊임없이 자신을 깎아내리는 게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고민할 틈도 없이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궤도에 오르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숨가쁘게 달리고 있습니다. 니체는 바로 이런 우리를 보며 이미 100년 전에 최후의 인간이라는 섬뜩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스스로 가치를 창조할 줄 모르고 그저 남들이 좋다는 것을 쫓으며 편안함과 안락함만을 치고하는 존재들. 니체는 그런 삶이 결국 우리를 영혼 없는 기계로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던 거죠. 그가 말한 신은 죽었다는 선언은 단순히 종교적인 비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던 절대적인 기준이나 가치가 사라진 시대, 즉 허무주의의 파도가 덮칠 것을 예견한 비명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니체가 정말 대단한 이유는 그 허무의 심연 속에서 절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그 허무를 뒤집어 새로운 창조의 기회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절대적인 정답이 사라졌다면 이제는 내가 직접 내 삶의 정답을 써내려가면 된다는 아주 당당하고도 도발적인 제안을 던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니체가 현대인들에게 건네는 가장 뜨겁고도 묵직한 위로의 핵심입니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도덕, 남들이 정해준 성공의 기준, 그 모든 너는 마땅히 해야 한다는 명령으로부터 이제는 나를 해방시켜야 할 때라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무리의 틈바구니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길을 걷는다는 건 때로는 지독한 고독과 두려움을 동반하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진정한 나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내 안의 낡은 가치들을 하나씩 파괴해 나가는 망치를 든 철학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이죠.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그 수많은 비교와 열등감들, 사실은 여러분의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심어준 가짜 욕망들에 휘둘리느라 정작 내 안에서 꿈틀대는 진짜 생명력을 외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니체는
우리에게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오직 나만이 출 수 있는 자기만의 춤을 추라고 응원합니다. 그가 말한 힘의 의지는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서는 권력욕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내가 되려는 생의 뜨거운 에너지입니다. 고통을 피하려고만 애쓰는 삶은 결국 고통에 잡아먹히고 말지만 고통을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양분 삼아 성장하는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비참한 순간이 찾아와도 이것이 삶이었던가,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라고 외칠 수 있는 그 용기, 그것이 바로 니체가 우리에게 그토록 전하고 싶었던 운명의, 즉 아모르 파티의 진정한 의미일 겁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이 고통의 부재라고 생각하지만 니체는 고통마저도 내 삶의 아름다운 무늬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를 정말 성장하게 했던 건 따스한 햇살 아래서 안주할 때가 아니라 거친 비바람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할 때였잖아요. 그 상처와 흉터들이 모여 지금의 나라는 유일무이한 존재를 만든 것이니 그 어떤 순간도 헛된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나치가 그토록 왜곡하려 했던 니체의 철학이 사실은 이렇게나 인간적이고 따뜻한 생의 찬가였다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타인을 지배하기 위해 니체를 끌어다 썼지만 니체는 우리에게 오직 자신을 지배하는 주인이 되라고 말했으니까요. 이제 이 긴 5부작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은 오늘 당신만의 가치를 창조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누군가가 짜놓은 각본 위에서 연기를 하고 있나요? 니체의 책은 덮이는 순간 끝나는 게 아니라 책장을 덮고 문 밖을 나서는 여러분의 발걸음에서 비로소 시작됩니다. 사회가 그어놓은 한계선 앞에서 주춤거리지 마세요. 타인의 평가라는 차가운 시선에 여러분의 뜨거운 가슴을 식히지 마세요.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하나의 거대한 세계이고 아직 쓰이지 않은 수만 페이지의 가능성입니다. 니체가 고독한 산 위에서 외쳤던 그 목소리는 이제 시공간을 넘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귓가에 닿아 있습니다. 보라, 나는 그대들에게 위버맨시를 가르치노라 라는 그의 선언은 곧 보라, 당신은 당신 생각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왜곡된 역사를 뚫고 다시 살아난 이 불멸의 철학이 지친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불꽃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불꽃이 타올라 마침내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밝히는 찬란한 태양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이 고독한 창조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 끝에서 만날 당신의 모습은 지금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훨씬 더 자유로울 것입니다. 이제 당신만의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 위에 당신만의 발자국을 남기며 당당하게 당신의 생을 긍정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니체가 남긴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 유언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초대장일 테니까요. 오랜 시간 함께해 주신 이 철학적 사유의 여정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묵직한 여운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진실은 때로 가려질지언정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생에 대한 의지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그 경이로운 무대 위에서 당신이 주인공으로서 추게 될 그 멋진 춤을 먼 발치에서나마 기쁘게 지켜보겠습니다.